결혼 3년 만에 남편을 잃은 29살. 저는 하루아침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장례식장 영안실의 차디찬 공기가 제 온몸을 파고들던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관 속에 누워있는 남편의 차가운 얼굴을 바라보며 넋을 잃고 서 있던 저에게 시어머니 명자가 뒤에서 살며시 다가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제 어깨를 감싸며 속삭이듯 말씀하시더군요. 이제부터 저를 친딸처럼 여기겠다고, 절대 혼자 두지 않겠다고 말이죠.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일찍 하늘나라로 떠나셨고 형제자매도 없는 저에게는 이 세상에서 마지막 가족이었거든요. 남편의 관 앞에서 하염없이 오열하던 저를 일으켜 세운 건 바로 명자였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사흘 내내 명자는 제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어요. 문상객들이 올 때마다 저 대신 인사를 받아주시고 제가 먹지 못하고 있으면 직접 숟가락을 들어 입에 넣어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고마움을 느꼈어요. 40부대가 끝나고 시댁으로 이사하던 날 명자는 저를 안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제 두 손을 포근하게 감싸며 믿기 어려운 제안을 하시더군요.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퇴직금, 그리고 시댁 소유의 상가 건물까지 모두 제 명의로 정리하자는 거였어요. 자신은 나이가 많으니 저에게 맡기는 게 맞다며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져 말을 잇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렇게까지 믿음을 보여주시다니 정말 친어머니보다 더 친어머니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며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드렸죠. 명자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앞으로 둘이서 서로 의지하며 살자고 다짐해 주셨어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명자는 정말 헌신적이었어요.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 제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정성스럽게 끓여주셨고 밤이면 함께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에 너무 잠기지 말라며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죠. 그 따스한 손길 하나하나가 제 마음의 깊은 상처를 조금씩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았어요. 보험금 정리 과정에서도 명자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은행에 갈 때마다 제 옆에 바짝 붙어서 꼼꼼히 챙겨주시고 복잡한 서류들을 하나하나 직접 확인해 주셨어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상가 건물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덕분에 모든 일이 순조롭게 마무리됐죠. 29 나이에 저는 갑자기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보험금만 해도 억 단위였고 상가 건물까지 합치면 제법 큰 돈이었습니다. 명자는 제가 이제 이 집의 진짜 기둥이라며 제 어깨를 다독여 주셨어요. 그 말씀에 저는 어깨가 무거워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이렇게 믿어주시는 분을 위해서라도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그 평온한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명자가 어떤 남자를 집으로 데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기석이라는 그 남자는 나이가 50 초반쯤 되어 보였는데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끈적했거든요. 뭔가 석연치 않은 계산적인 눈빛이었습니다. 기석이라는 남자가 우리 집에 드나들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확실히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엔 그냥 명자의 지인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기석은 점점 자주 찾아왔고 올 때마다 저에게 과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제가 무얼 하고 있는지, 어디를 다녀왔는지, 심지어 어떤 옷을 입었는지까지 세세하게 물어보더군요. 그 끈적한 시선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저는 기석이 올 때마다 방으로 피해 들어갔어요.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명자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날카로운 핀잔을 주셨어요. 기석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왜 그러냐며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방으로 들어간다고 심하게 타박하셨죠.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분을 제가 싫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거든요. 그런데 기석의 눈빛은 정말 소름 끼쳤습니다. 마치 저를 품정하는 듯한 계산적인 시선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남편의 친구였던 재훈이 갑자기 저를 찾아왔습니다. 재훈은 남편과 대학 동기였는데 장례식 때 한 번 뵌 후로는 처음이었어요. 문 앞에서부터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군요. 요즘 이상한 소문이 들린다며 제가 조심해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처음엔 무슨 소리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재훈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어요. 동네에서 명자와 어떤 중년 남자가 자주 함께 다니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친밀해 보이는 분위기였고 심지어 손까지 잡고 걷는 걸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어요. 기석 이야기였거든요. 재훈의 경고를 처음에는 웃어넘기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명자와 기석의 관계를 날카롭게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정말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석이 올 때마다 명자의 표정이 묘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평소보다 화장도 진하게 하시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으시더군요. 더 의심스러운 건 둘이 거실에서 대화할 때면 목소리를 바싹 낮춰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어도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타나면 갑자기 대화를 멈추고 어색하게 웃곤 했어요. 한 달 후 저에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속이 뒤틀리듯 메스꺼워지고 어지러워서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의사가 즉시 입원을 권했습니다. 검사 결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위염이었어요. 위벽이 헐어서 피까지 토했거든요. 사흘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명자는 매일 정성스럽게 병문안을 와주셨습니다. 수프까지 끓여서 가져다 주시며 저를 극진히 돌봐주셨어요. 그런데 퇴원하던 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평소 서랍 깊숙이 소중하게 보관하던 인감도장과 통장이 감쪽같이 사라진 걸 발견했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당황해서 명자에게 물어보니 아무것도 모른다며 오히려 저를 의심하는 투로 나오셨어요. 혹시 제가 어디 다른 곳에 둔 건 아니냐며 요즘 머리가 아픈 것 같다고까지 하시더군요.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분명히 서랍 맨 아래쪽에 잘 보관해뒀었는데 말이죠.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다급한 목소리로 연락이 왔어요. 제 계좌에서 거액이 인출됐다는 거였습니다. 급하게 은행에 달려가 확인해보니 남편의 보험금 중 절반 가까운 금액이 명자와의 공동 명의로 바뀌어 있었어요. 제가 입원해 있던 그 사흘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믿고 의지했던 명자가 제 모르게 이런 일을 했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떨리는 목소리로 따지려고 했지만 명자는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내며 화를 내셨어요. 자신이 저를 친딸처럼 생각하니까 그런 거라며 그렇게 의심할 거냐고 눈물까지 뚝뚝 흘리시더군요. 저는 죄책감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싶었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계속 커다란 불안감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불안감이 현실이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집까지 얼마 남지 않은 골목에서 우연히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동네 카페 앞에서 명자와 기석이 손을 꼭 맞잡고 나오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것도 갓 사귄 연인처럼 다정하게 말이죠. 저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명자는 기석의 팔에 자신의 팔을 끼고 있었고 기석은 명자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래된 연인 같았거든요.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며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충격적인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명자는 평소처럼 저녁을 차려주시며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셨지만 저는 도저히 밥 한 숟가락도 넘길 수가 없었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도 뒤척이며 한숨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재훈이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평소보다 훨씬 더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명자와 기석의 관계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해봤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믿기 어려운 충격적인 사실들을 하나씩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이미 몇 년 전부터 만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 남편이 아직 살아있을 때부터였다는 겁니다. 재훈의 말에 따르면 기석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여러 과부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재산을 가로채는 일을 전문적으로 해왔다고 했습니다. 명자는 그런 기석의 든든한 공범이었던 거죠. 처음부터 제 재산을 노리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접근한 거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재훈은 작은 녹음기를 꺼내며 제게 건네주었어요. 명자와 기석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야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망설여졌어요.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를 몰래 녹음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받아들였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마치 첩보위원이 된 것처럼 조심스럽게 두 사람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석이 올 때마다 녹음기를 켜놓고 몰래 녹음을 했어요. 며칠간의 끈질긴 노력 끝에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제 재산을 어떻게 나눠 가질지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생생한 대화를 녹음한 겁니다. 녹음 파일을 혼자 들어보는데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명자는 제가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바보라서 속이기 쉽다며 기석과 함께 비웃고 있었습니다. 기석은 남은 보험금까지 모두 빼돌려서 해외로 도피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어요. 심지어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상가
건물도 팔아서 돈을 반반씩 나눠 가지려고 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제 남편의 죽음에 대한 끔찍한 이야기였어요. 명자가 남편이 심하게 아파서 응급실에 가자고 할 때 일부러 시간을 끌어서 늦게 병원에 데려갔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보험금을 확실히 받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제 사랑하는 남편이 죽은 것도 결국 이들의 치밀한 계획이었던 거였어요. 재훈에게 녹음 파일을 들려주니까 즉시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확신이 완전히 서지 않았어요. 설마 그 친어머니 같던 명자가 정말 그런 악랄한 일을 했을까 하는 마지막 희망이 남아있었거든요. 그때까지도 저는 너무 순진했던 거죠.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챈 건지 명자는 더욱 대담해졌어요. 어느 날 저녁에는 아예 대놓고 제게 말하더군요. 기석과 곧 결혼할 생각이라며 앞으로 셋이서 한 가족이 되어 함께 살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제 재산 관리도 경험 많은 기석이 전담해서 도와줄 거라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그제야 모든 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처음부터 저를 철저히 이용하려고 접근한 거였어요. 친딸같이 아껴준다던 그 따뜻한 말들도 함께 의지하며 살자던 감동적인 약속도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마침내 결심했어요. 더 이상 순진한 피해자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재훈에게 연락해서 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담당 형사에게 지금까지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명자와 기석의 관계, 사라진 인감도장과 통장,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녹음 파일까지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형사는 녹음 파일을 들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단순한 가족 분쟁이 아니라 명백한 사기와 횡령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제 남편의 죽음과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수사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덧붙였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비로소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명자와 기석의 과거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났습니다. 기석은 이미 여러 차례 비슷한 범죄로 전과가 있는 상습범이었고 명자도 그의 공범으로 활동해온 지 꽤 오래되었다는 거였어요. 며칠 후 경찰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명자는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하며 아무것도 모른다고 시치미를 떼었어요.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특히 제 인감도장으로 위조된 서류들과 은행거래 내역, 그리고 결정적으로 녹음된 대화 파일까지 있었거든요. 명자는 결국 체포되었고 기석도 동시에 붙잡혔습니다. 두 사람이 수갑을 차고 경찰차에 태워지는 모습을 보니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시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허탈하기도 했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사람이 저를 이렇게 철저히 속였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 많은 진실들이 밝혀졌습니다. 명자와 기석은 이미 다른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수억 원의 돈을 가로챘던 것으로 드러났어요. 저는 그들의 마지막 타겟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제 남편의 죽음과 관련해서도 의혹스러운 정황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을 때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법정에서 명자와 다시 마주쳤을 때 그 기분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명자는 여전히 자신은 잘못이 없다며 억울하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쌓여있는 증거들 앞에서 그런 변명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명자에게 사기와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고 기석에게는 상습 사기범으로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제게서 가로챈 재산은 모두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어요. 저는 마침내 제 돈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데 명자가 저를 바라보며 뭔가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과 나눌 말은 없었거든요. 한때는 친어머니처럼 여겼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남남이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혼자 앉아있으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순진하게 속아 넘어갔던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맞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많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든 쉽게 속지 않는 단단한 사람이 되었어요. 재훈은 모든 일이 끝난 후에도 계속 제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힘든 시기를 함께 견뎌낸 동지 같은 존재가 되었죠. 어느 날 재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앞으로 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고 싶다고 말이에요. 저는 그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 시어머니에게 받은 배신감,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나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이제 누구든 저를 함부로 대할 수는 없을 겁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포장하고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당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새로운 인생의 첫 페이지를 펼치며 저는 마침내 진짜 제 모습을 찾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몇 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명자와 기석이 감옥에 들어간 후 집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그 조용함이 예전의 적막함과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되는 진짜 평화였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었고, 저녁에는 제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볼 수 있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제 성격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누가 뭐라고 하면 일단 죄송하다고 하고 보는 성격이었어요. 남에게 피해를 끼칠까봐 항상 조심스럽게 살았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 권리는 당당하게 주장하고 잘못된 일에는 단호하게 맞섰어요. 어느 날 동네 마트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거스름 돈을 잘못 주는 바람에 작은 다툼이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이번에는 정확히 계산해서 제 몫을 찾았습니다. 아주머니가 성질을 부리며 뭐라고 하자 저도 지지 않고 똑똑히 따져 말했어요. 그러자 오히려 아주머니가 사과하더군요. 재우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많이 달라졌다고 했어요. 예전엔 그늘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강한 면이 이제는 확실히 드러난다고 말이죠. 저도 그 말에 동감했습니다. 시련을 겪으면서 제 안에 숨어있던 진짜 모습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재훈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발전했습니다. 처음엔 남편의 친구라는 부담감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감정들도 정리되었어요. 재훈은 제가 가장 힘들 때 곁에서 든든하게 지켜준 사람이었습니다. 그 고마움이 점점 다른 감정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재훈이 조심스럽게 고백했습니다.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친구의 아내였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숨겨왔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고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도 솔직한 마음을 말했어요. 남편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것이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재훈과 함께라면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죠. 그렇게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예전 제 모습을 알고 있는 재훈이었기에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더 잘 알 수 있었어요. 재훈은 강해진 제 모습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이제는 누구든 저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며 자랑스러워했어요. 상가 건물 관리도 직접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명자에게 맡겨두고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제는 세입자들과 직접 만나서 임대료도 받고 건물 관리도 꼼꼼히 챙겼어요. 처음엔 어려웠지만 차근차근 배워가니 재미있더군요. 어느 날 세입자 중 한 명이 임대료를 몇 달째 밀리고 있으면서도 뻔뻔하게 행동하는 일이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끙끙 앓았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아서 당당하게 해결했어요. 그 과정에서 다른 세입자들도 저를 만만하게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재훈은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정말 멋있다고 했어요. 이제는 누가 봐도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이 되었다고 말이죠. 저도 그 말에 뿌듯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시어머니 눈치만 보며 살았던 제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가끔 명자 생각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노보다는 연민의 감정이 더 컸어요. 탐욕에 눈이 멀어 정말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어버린 불쌍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런 길을 걷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재훈과 함께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언젠가는 결혼도 하고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보자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거라서 마음이 든든했어요. 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강한 여성이 되었어요. 재훈과 함께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집 앞에서 낯선 여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는데 나이는 저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 여자는 자신을 신우이 유나라고 소개했어요. 남편의 여동생이라는 거였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가족 이야기를 거의 안 해서 여동생이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유나는 오빠 장례식 때 해외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다며 늦은 조문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인 명자가 감옥에 들어간 일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중하게 대화를 나누었는데 점점 이상한 분위기가 되어갔어요. 유나는 명자가 무죄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친딸처럼 여겨서 그런 일을 한 건데 왜 경찰에 신고했느냐며 따지더군요. 가족 간의 일은 가족끼리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유나에게 그동안 명자와 기석이 어떤 일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하지만 유나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과장하고 있다며 어머니를 모함하고 있다고 비난했어요. 그러면서 명자를 위해 고소를 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이미 재판까지 끝난 일이고 명자의 죄는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며 돌아가라고 했죠. 하지만 유나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며칠 후 유나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까지 데리고 왔어요. 명자의 항소를 위해 제가 증언을 번복해달라는 거였습니다. 만약 응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다며 은근히 협박하기도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변호사에게 똑똑히 말해주었어요. 저는 법정에서 진실만을 말했고 그 어떤 협박에도 굴복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증인 협박으로 맞고소하겠다고 경고했어요. 변호사는 당황하며 유나를 말렸지만 유나는 여전히 화를 내며 나갔습니다. 그 일 이후로 유나는 더욱 집요하게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저에 대한 험담을 퍼뜨리고 심지어 상가 세입자들에게까지 연락해서 이상한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저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며 건물에서 나가라고 부추기기도 했어요. 처음엔 무시하려고 했지만 유나의 방해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급기야 제 상가 건물 앞에서 시위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어머니를 감옥에 보낸 악독한 며느리라는 피켓까지 들고 말이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재은과 상의해서 유나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어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그리고 증인 협박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죠. 유나는 제가 정말로 법정 대응을 하자 당황했어요. 처음에는 저를 만만하게 봤던 것 같은데 이제는 제가 예전의 순한 며느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을 거예요. 저는 누구든 저를 함부로 대하려고 하면 끝까지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유나와 다시 마주쳤을 때 저는 당당했어요. 유나의 모든 행동들을 차근차근 증거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증인들도 여러 명 섰고 유나가 저지른 일들이 낱낱이 드러났어요. 결국 유나는 벌금형을 받았고 저에게 공개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나도 결국 명자의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써야 했죠. 모든 일이 정리되고 나서 재훈이 말했어요. 이제 누가 봐도 저를 함부로 대할 엄두를 내지 못할 거라고 말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저는 더욱 강해졌고 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길었어요. 유나와의 법정 싸움이 끝나고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재훈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서로를 의지하며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낸 만큼 이제는 정말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재훈은 제가 강해진 모습을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예전의 순한 며느리에서 이제는 누구에게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여성으로 변한 저를 보며 감탄하곤 했죠. 상가 건물 운영도 궤도에 올랐습니다. 처음엔 세입자 관리가 어려웠지만 이제는 노하우가 생겼어요. 무엇보다 제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게 알려지면서 세입자들도 함부로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임대료도 제때 잘 들어오고 건물 관리도 체계적으로 하고 있어요.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명자가 감옥에서 병에 걸렸다는 거였어요. 가난 말기라고 했습니다.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때는 친어머니처럼 여겼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교도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명자가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였어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재훈은 굳이 갈 필요 없다고 했지만 저는 가보기로 결심했어요. 마지막 정리를 하고 싶었거든요. 교도소 면회실에서 만난 명자는 말라빠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위험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죄수복을 입은 병든 노인이 되어 있었어요. 명자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명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어요. 자신이 욕심에 눈이 멀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특히 제 남편의 죽음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평생 후회하고 있다며 용서를 빌었어요. 기석에게 속아서 그런 일을 했다고 변명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자신의 탐욕 때문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명자의 사과를 조용히 들었어요. 분노나 원망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욕심 때문에 정말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어버린 불쌍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명자에게 말했습니다. 용서한다고, 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라고 말이에요. 명자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고마워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화장해서 바다에 뿌려달라고 했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명자와의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도 앞으로 그런 길을 걷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한 달 후 명자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명자의 마지막 부탁대로 화장을 하고 바다에 뿌려주었어요. 그렇게 모든 과거와의 인연을 정리했습니다. 재훈과 저는 그의 겨울에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화려한 결혼식보다는 정말 소중한 사람들만 모신 소박한 결혼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행복했어요.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결혼이었거든요. 결혼식 날,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바라봤어요. 몇 년 전에 그 순진하고 약했던 며느리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강한 여성이 서 있었어요. 그 모습이 저는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재훈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앞으로 평생 저를 지켜주겠다고. 하지만 이제 저는 누구의 보호도 필요 없을 만큼 강해졌다고 말이죠. 저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는 서로를 지켜주는 진짜 동반자가 되었다고 말이에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에게도 당하지 않을 거예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가차없이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결혼 후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재훈과 함께 꾸린 새 가정은 정말 행복해요. 서로를 존중하고 믿는 진짜 부부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옆에 있는 재훈을 보며 진짜 행복이 뭔지 깨닫게 되어요. 재훈은 여전히 제가 강해진 모습을 자랑스러워하며 저 역시 든든한 남편을 얻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에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서 마음이 편하네요. 상가 건물 사업도 크게 확장했습니다. 처음 명자로부터 물려받은 그 작은 건물 하나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여러 채의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어요. 부동산 투자에 대해 공부도 열심히 했고 시장 흐름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자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하고 있고 수익도 꾸준히 늘고 있어요. 무엇보다 아무도 저를 만만하게 보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얼마 전에는 정말 뿌듯한 일이 있었어요. 동네에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젊은 과부를 만났는데 시어머니로부터 재산을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더군요. 그 여자는 제가 몇 년 전에 겪었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남편 사망보험금을 시어머니가 가로채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그 여자를 도와주었습니다.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을 만한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증거 수집하는 구체적인 방법도 세세하게 알려주었어요. 녹음하는 방법부터 은행 거래, 내역 확인하는 법까지 제가 겪었던 모든 노하우를 전수해 주었죠. 그 결과 그 여자도 자신의 재산을 완전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 여자가 저에게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겪었던 그 모든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저는 지역에서 꽤 알려진 인물이 되었습니다.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는 강인한 여성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어요. 가끔 여성 단체나 지역 커뮤니티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오는데 제 경험담을 들려주며 다른 여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하지 말고 자신의 권리는 당당하게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 높여 말해주죠. 명자의 죽음 이후로는 정말 모든 과거가 깨끗하게 정리되었어요. 기석도 감옥에서 복역을 마치고 나왔다고 들었지만 더 이상 저에게 접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예전의 순한 며느리가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알고 있을 거예요. 유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정에서 제대로 혼쭐이 난 후로는 연락조차 하지 않고 있어요. 가끔 첫 남편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슬픔보다는 깊은 고마움이 더 커졌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이 있었기에 제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독립적으로 살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의 소중한 친구였던 재훈을 만나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었고요. 요즘 재훈과 함께 미래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마련했고 정서적으로도 충분히 준비가 되었으니 가족을 늘려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정말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되돌아보면 정말 파란만장한 일들이 많았어요.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깊은 슬픔, 친어머니처럼 믿었던 시어머니의 충격적인 배신, 그리고 끈질기게 괴롭혔던 시누이와의 치열한 갈등까지. 하지만 그 모든 시련들이 저를 더욱 단단하고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정말 누구에게도 당하지 않는 진짜 강한 여성이 되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가족이라는 달콤한 이름으로 모든 걸 포장하고 이용할 수는 없다는 것. 그리고 결국 자신을 지키는 건 자기 자신뿐이라는 겁니다. 저처럼 당하고만 있지 마세요. 당당하게 맞서 싸우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강해질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저와 같은 억울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굴복하지 말고 싸우세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그리고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